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26층짜리 빌딩, 그 꼭대기층 복도에 한 여인이 홀로 무릎을 굽히고 있었습니다. 낡은 하늘색 유니폼, 허리춤에 걸린 낡은 걸레 하나,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뒤로 묶인 68배 여인. 그녀의 이름은 이정숙. 이 건물 임원층 청소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닥에 비친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손등 위로 길게 깔렸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 그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도 끝에서 끝으로 움직였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지치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묵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손에서 시작됩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반짝이는 구두, 맞춤 양복에 날카로운 라펠, 45세 강태준 대표이사가 성큼성큼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이정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의 눈에 청소부란 그저 배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정숙의 걸레 끝이 강태준의 구두 앞코에 스쳤습니다. 찰나의 접촉이었습니다. 야,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걸레가 어디 닿는 거야? 이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3글자였습니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습니다. 이정숙은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낡은 유니폼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강태준도 몰랐습니다. 이 복도를 걸을 때마다 스쳐 지나간 그 청소부가 바로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정숙은 손바닥만한 작은 가게에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 3명, 책상 2개, 그리고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는 한 가지 다짐. 그것이 지금의 이 26층 건물이 되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조카 강태준에게 대표 자리를 넘겼지만 단 한 주의 주식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정숙이 창문을 닦으며 유리 너머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점심 무렵 동료 청소부 박순희가 탕비실에서 이정숙의 옆에 앉았습니다. 64세 순희는 이정숙보다 2해 늦게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말을 놓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언니, 나는 진짜 이해 못하겠어. 순희가 도시락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또 뭐라 한 거 봤잖아. 아침에 걸레 끝 닿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어? 이정숙이 천천히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겠지. 때가 되면? 언니, 그때가 언제야? 이정숙이 순희를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아주 작은,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희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정숙은 청소 카트를 창고에 밀어넣고 하늘색 유니폼 위에 겉옷을 걸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26층짜리 건물이 가을 저녁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에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이정숙이 그 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한 명이 퇴근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저 건물을 올려다보는 이정숙의 눈빛은 결코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정숙이 평소처럼 임원층에 도착했을 때 총무팀 직원 하나가 복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 이정숙 씨 맞으시죠? 네. 강 대표님께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정숙이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경위서요? 어제 청소 중에 대표님 구두에 걸레가 닿은 것 관련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공족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정숙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젊은 직원은 고개를 꾸벅 숙이고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혼자 남은 이정숙은 카트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질 한 번, 또 한 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강태준이 임원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이정숙의 청소 카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나갈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일부러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거 왜 여기 있어? 이정숙이 돌아봤습니다. 닦는 중이라서요. 지나다니는데 불편하잖아. 비켜드리겠습니다. 이정숙이 카트를 벽 쪽으로 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준의 발이 먼저였습니다. 쾅! 카트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안에 있던 청소용품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직원 2명이 멈칫하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어갔습니다. 이정숙은 쭈그려 앉아 쏟아진 것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딱 한 번만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손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 4시, 탕비실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숙이 도시락을 꺼내 앉았습니다. 밥 한 술을 뜨다가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구겨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대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짧은 머리, 작업복 위에 두른 앞치마, 그 옆으로 직원 2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1984년 창립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 일렁였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밥이 다 식도록 그녀는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이. 퇴근 무렵 순이가 창고에서 이정숙을 찾았습니다. 카트를 정리하던 이정숙의 등이 어쩐지 오늘따라 더 작아 보였습니다. 언니, 오늘 카트 차인 거 나봤어. 순이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 인간이 어떻게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언니, 그냥 그만둬. 나이도 있는데 이런 데서 이러고 있을 필요 없잖아. 이정숙이 카트 정리를 멈췄습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이야. 응. 이 회사 내가 만든 거야. 순이가 굳어버렸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장갑을 벗어 카트 위에 올려놓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 봐.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이민주는 야근 중이었습니다. 42의 그는 이 회사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러 나오다가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를 끌고 걸어오는 사람을 봤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이민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정숙도 아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이민준이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을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 앞에 선 이정숙의 등이 그날따라 유독 작고 고요해 보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여인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홀로 견뎌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아들은 무엇이 두려워 눈을 피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매달 한 번 열리는 정기 이사회 날이었습니다. 이정숙은 평소처럼 회의실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임원 6명이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는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지분 일부를 전략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오늘 공식 안건으로 올립니다. 이사 한 명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창업주 지분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강태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 이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가 문장을 붙잡았습니다. 정리가 돼 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걸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강 대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창업주 이정숙 씨의 지분이 현재 몇 %로 등록돼 있습니까? 법무팀에서 확인한 바로는 단 한 주도 이전된 기록이 없던데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달라졌습니다. 강태준의 표정이 0.5초 굳었다가 다시 풀렸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저와 창업주 사이에 별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문서로 된 협의입니까? 진행 중입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이사 몇 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밖 이정숙이 그 침묵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도 한 번도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이정숙은 그 자리에서 계속 창문을 닦았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달랐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가게에서 밤을 새워가며 한 푼 한 푼 쌓아 올린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저 회의실 안에서 숫자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키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정숙이 유리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흰머리, 낡은 유니폼, 주름진 손. 하지만 그 눈만은 4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 무너지지 않는 눈. 그녀가 입술을 가볍게 다물었습니다. 결심이 선 사람이 그 입술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강태준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이정숙이 카트를 끌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걸음을 멈추더니 이정숙 쪽을 돌아봤습니다. 2층 청소. 회의 끝나기 전에 끝냈어야 했던 거 아니야. 이정숙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회의가 길어지셔서 복도 쪽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변명이야? 내가 청소 언제 하라고 교육 못 받은 거야? 주변 직원들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준이 콧소리를 냈습니다. 경위서는 제출했어? 네.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해. 아니면 다른 층으로 옮기든지. 그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 동안 이정숙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이정숙이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카트를 세우고 잠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꺼낸 것은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지만 단단하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봉투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식 보유 확인서 및 위임 관련 일체. 그녀가 봉투를 가슴 쪽으로 조용히 당겼습니다. 품에 안았습니다.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나가기 전 이정숙이 멈췄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30초쯤 됐을까요? 그녀가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됐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두운 창고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저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정숙이 말한 이제 됐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답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회사 전체에 긴급 공문이 돌았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긴급 소집, 안건 대표이사 배임 혐의 관련 이사회 결의.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오전부터 굳어 있었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그의 방을 들락거렸습니다. 변호사가 2명 왔다 갔습니다. 이정숙은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카트를 끌고 임원층 복도에 섰습니다. 순이가 뒤에서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언니, 오늘 회사 분위기 심상치 않던데 무슨 일인지 알아? 이정숙이 카트를 멈추지 않고 답했습니다. 알지. 뭔데? 오늘 끝나. 순이가 멈칫했습니다. 뭐가 끝나?
이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순이는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것을. 오후 2시 임시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사 6명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태준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애써 평온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일부 이사들의 근거 없는 문제 제기에 의한 것으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하늘색 유니폼이었습니다. 낡은 청소부 유니폼.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묶인 68배 여인 이정숙이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의 입이 반쯤 열린 채 멈췄습니다. 이정숙은 상석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났습니다. 또각, 또각. 그 발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채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멈춰 선 곳은 테이블 맨 앞 정중앙이었습니다. 이정숙이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 6명의 이사들을 천천히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태준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40년을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정숙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끝까지 닿았습니다. 이 회사 창업주의자, 현재 지분 73%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이사 한 명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이정숙이 봉투를 이사회 의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의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숙이 가방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펜이었습니다. 몸통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사회 의장이 내민 해임 동의서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다 읽은 뒤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획이 길지 않았습니다. 꾹 눌러 쓴 단단한 서명이었습니다. 이정숙 의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주주 의결권 행사에 의해 강태준 대표이사의 모든 직무는 지금 이 순간부로 정지됩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정숙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강태준이 한 걸음 이정숙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 바닥에 양복 무릎이 닿았습니다. 이모,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이사들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이정숙이 무릎 꿇은 강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 이모가 아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대주주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정숙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가을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주 천천히 회의실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선 이정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복도 끝을 향해 담담하게 걸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힌 뒤였습니다. 이정숙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카트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바퀴, 걸레 몇 장, 세제통 하나. 이정숙이 카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것들과 함께한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의 복도, 혼자 먹던 도시락, 쏟아진 청소용품을 줍던 손, 그 모든 시간이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이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정숙이 카트 손잡이를 순이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 울지 마. 이정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괜찮아. 복도로 나오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양복은 단정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정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모자가 마주봤습니다. 이민준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이정숙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한 점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네. 내가 외면했을 때 나는 알았어. 이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려웠던 거 다 알고 있었어. 이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42의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정숙이 아들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꽉 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정숙이 아들의 손을 놓고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오후 하늘이 유리 너머로 보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높고 맑은 가을이었습니다. 이정숙이 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로, 사람은 자리가 아니야. 이민준이 어머니의 옆에 섰습니다. 자리는 누구나 빼앗을 수 있어.
직함도 빼앗을 수 있고 권한도 빼앗을 수 있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이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뿌리는 못 빼앗아. 사람은 자리가 아니라 뿌리로 서는 거야. 이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지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정숙이 가방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구겨진 오래된 사진. 1984년 창립일 30대의 젊은 여자가 작업복 차림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밖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하늘과 지금 하늘이 같은 빛이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빌딩이 됐습니다. 젊은 여자는 흰머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 포기하지 않는 눈. 이정숙이 사진을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민준의 손에 조용히 쥐어줬습니다. 가지고 있어라. 이민준이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젊은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고개를 들어 지금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완전히 같았습니다. 이정숙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선선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늘색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겉옷, 평범한 가방. 하지만 걸음걸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천천히 흔들리지 않게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이정숙이 걸으며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잘했어.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적 있으셨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그냥 혼자 삼킨 적 있으셨나요? 이정숙처럼 말하지 않아도 묵묵히 버텨온 분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그 품위가 언젠가 반드시 빛나기를 바랍니다. 당신 곁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께 살며시 전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